북한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한 기사가 나왔는데 바로 북한 평양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죠. 바로 미국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 김정은 정말 이대로 무너지나요?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지금 북한 상황 어떻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염 통제 안 되죠. 그래서 평양 주민 동요가 아주 심화되어 있다라는 기사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북한을 계속적으로 북한 관련한 기사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감염 확산 국면에도 연일 동해안에서 군사 행보를 이어가는 데에는 세 가지 원인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이 원산 인근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는 군사적 목적에서 다양한 신형 무기 과시 목적이 첫째고, 평양 내 감염 확산을 피하기 위함이 둘째지만, 감염 확산에 더해서 최근 평양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지도층의 비리로 민심이 흉흉해져서 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은 원산항에 군부 세열 1에서 3일을 모두 동행했는데, 쿠데타 우려에도 평양을 모두 비운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 이 아사히 신문에서 오랫동안 북한 관련 기사만 써왔던 이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이 이런 인터뷰를 자유아시아 방송과 했습니다. 즉, 김정은이 지금 쿠데타 두려워서 군세열 1등, 2등, 3등 다 데리고 지금 원산에 피신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쿠데타가 걱정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정도 남겨놔서 평양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놔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세열 1, 예를 들어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총참모장, 그리고 인민무력상, 이 세 명을 지금 여기 다 데려갔는데, 이 말은 뭐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 1, 2, 3이 아무도 못 믿는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그 누가 믿겠냐? 그 아무도 못 믿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당 서열 2위를 갖다가 며칠 전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 이만근 조직 지도부장보다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자, 이 평양 민심을 뒤흔들었던 이 이만근 뇌물 사건이 뭐냐? 조직 지도부장이에요. 이만근이라는 사람이. 조직 지도부장은 노동당의 그리고 그 군의 모든 인사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리에 있죠. 그리고 과거에 장성택이 있을 때는 행정부 이렇게 해서 좀 따로 떼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장성택은 이재강, 장성택 이런 식으로 쌍두마차 체제로 갔지만, 지금은 그런 경쟁 체제도 없어요. 그냥 이 조직 지도부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하냐? 김정일은 그냥 자기가 조직 지도부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후반부에 이재강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력을 조금 나누어져서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을 시켰죠. 그런 이재강이가 그 1부부장의 직책을 가지고도 완전히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조직 지도부인데, 그 조직 지도부장을 제거를 했습니다. 왜 제거했냐? 이 민심이 폭발하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들은 정말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출세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는 출세하려면 다 코스가 있는데, 북한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노동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학교에 가야 되는 겁니다. 김일성 고급당학교. 여기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노동당 그냥 출세하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럼 누구나 어느 부모든지 이 김일성 고급당학교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이만근 조직 지도부장이 돈 받고 여기에다가 입시 비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노동당 이 김일성 고급당학교에 입학을 자녀들을 시킬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마치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이 희한한 방법으로 자식을 의사를 만드는 이런 상황을 보고 민심이 분노하는 이런 상황이 북한에 발생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 남한 상황 다 보고 있었겠죠. 야, 이거 좀 사건 진행되면 큰일 나겠다. 저 남한에 보니까 광화문에 100만 명씩 모이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빨리 제거해. 해서
정말 이 모든 인사권, 검찰, 이런 사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조직 지도부장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자신의 자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열 1, 2, 3등 다 데리고 지금 원산에 피신가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통제불능의 전염병으로 요동치는 민심입니다. 자, 이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마스크가 완전히 이건 포토샵으로 만든 거다. 특히 이 마스크는 완전히 누가 봐도 100% 포토샵이에요. 이렇게 홍보하는 사진에서조차도 포토샵으로 없는 마스크를 끼워야 될 정도로 지금 북한 사정이 안 좋다 이겁니다. 자, 데일리 NK가 3월 6일 보도했어요. 북한이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경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확산을 막지 못해서 대량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조선인민군 군의국이 지난 3월 3일자 최고사령부 보고서에서 인민군 내의 사망자 180명, 격리자 3,700명이라고 보고했으며 피해는 국경경비대에 집중되어 있다. 자, 국경경비대. 국경경비대가 뭐냐? 압록강, 두만강 이 지역을 중국과의 국경을 이제 경비하는 경비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 이 국경경비대야말로 정말 돈을 만질 수 있는 노란자 자리, 그리고 여기는 비리가 만연한 자리라는 거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국경경비대에 집중되어 있다, 감염자가.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인민군 내 사망자가 3월 3일 기준으로,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죠. 3월 3일 기준으로 180명이랍니다. 그런데 격리자가 3,700명이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 80명 사망자에 격리자가 8,000명.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격리자가 15,000명, 2만 명, 이 정도 비율로 격리가 되어 있어야만이 감염 확산이 된 것을 막는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여기는 180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격리자가 3,700명밖에 안 돼요. 이 말은 수많은 양성자들이 지금 격리가 되지 않고 자신이 질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퍼지겠죠. 이거는 북한 군 내부에만 이렇고 이제 민간까지 들어가면 훨씬 더 많겠죠. 완전히 지금 통제가 안 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람스 사령관이 북한은 감염 확산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냥 심리전 차원에서 이런 말 던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정치적인 멘트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재직을 하다가 가신 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했던 이야기와 전역을 하고 나서 한 이야기 너무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역에 있을 때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군 통제도 하지만 외교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교적인 멘트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북한군이 최근 한 달간 봉쇄 상태로 있었으며 전염병 발병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북한의 발표와 달리 발병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동계훈련을 중단했고 24일간 항공기조차 띄우지 못할 정도로 사실상 마비 상태를 겪었다라고 3월 13일 날 에이브람스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북한군 또 북한 내부 큰일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정말 제가 이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끔 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석학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역병을 통제 못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번 역병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군부의 불만이 임계치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쿠데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김일성 사망 직후에 대규모 기근과 국가 시스템 붕괴 현상을 겪으며 김정일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육군단 쿠데타 모의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북한 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군부가 이번 역병 사태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누적된 불만이 폭발할 수 있으며, 현재 김정은이 원산 일대로
사실상 도피한 것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라고 3월 16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아까 이제 아사히 신문 그 한반도 담당 편집위원의 말하고 굉장히 이제 중첩이 되는 말인데, 원산에 지금 도망가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렇게 역병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또 그것이 군부가 이 역병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군부에 대한 이권이 육군단 사태, 이걸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군부의 불만이 폭발, 팽배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폭발 직전의 임계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 딱 건드리면 이제 폭발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육군단을 언급을 했는데, 육군단 사태가 뭐냐? 그걸 알면은 지금 이런 상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크로닌 교수가 언급한 이 육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은 뭐냐면은 1995년도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1인 독재 체제를 갖추었죠. 그 이전에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김정일과 김일성의 연정 체제였습니다. 그 이전에 92년 이전의 북한은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였어요. 그러다가 사실상 실상적으로 김정일이 아주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 내부의, 사실은 뭐 이 부자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김정일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해서 1992년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외교는 김일성, 내치는 김정일,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나누었죠. 그러다가 이제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일 1인 독재 체제가 됐는데, 사실 김정일 능력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불만이 팽배를 하고, 그러자마자 바로 유엔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IAEA 사찰 거부하고 NPT 탈퇴를 하고, 북한 이제 핵위기가 왔으니까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을 걷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이런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런데 육군단은 어디냐?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함경북도는 오른쪽 북쪽으로는 두만강 마지막 해서 이 러시아하고의 국경이 있고, 대부분 또 중국하고의 국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죠. 그러다 보니까 외화벌이 사업을 합니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권력을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군부에게 권력을 나눠주죠. 군단별로 나눠줍니다. 니들이 그래 사업해. 니들 차 가지고 있는 거, 트럭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택배 사업해. 운송 사업해. 알아서 돈 벌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그런 식으로까지 이권을 나누어줘요. 그러면 한경남도에 있으면 단천 그 광산 지역에 있으니까 니들이 뽑아가지고 팔아. 그리고 중앙으로 상납해. 그러면 중앙으로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을 상납을 하면 그 밑에는 얼마나 많이 군단장이 먹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외화벌이 돈을 만지고 있는 것을 이제 검열이 돼서 들킨 거죠.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주류를 이루는 설이 바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가 걸렸다. 이제 사실 뒤로 돈을 빼돌리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검열을 받으면서 체행될 위기에 처하니까 먼저 선수를 치자라는 그런 모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육군단 쿠데타 사건의 전말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즉 뭐냐? 내 밥그릇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난 참을 수 없다. 그러면은 내 밥그릇 뺏기고 죽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자. 이제 이게 한마디로 요약한 육군단 쿠데타 사건입니다. 즉 밥그릇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밥그릇을 건드리고 있죠. 하다못해 보위사령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원홍 보위사령관 이때 보위부가 보위사령부로 바뀌었어요. 왜냐? 엄청나게 이제 권력이 커졌거든요. 이런 쿠데타를 방지해야 되니까 이제 이 아주 요소요소에 보위부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니까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완전히 북한을 장악한 게 보위부였어요. 그런 보위사령관을 제거를 했습니다. 최근에. 뭐냐? 부패했다 이겁니다. 백화원 초대서. 우리로 치면 뭐 영빈관쯤 되겠죠. 그 영빈관 관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권력이 크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집을 뒤졌더니 돈이 수백만 달러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지금 잡아내서 김정은은 부패 척결을 기치로 해서 그 돈을 뺏어들여서 자신의 통치자금으로 뺏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방향이죠. 그렇게 가야죠.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은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만연해 있는데 그 부패를, 만연해 있는 부패를 척결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만연해 있는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굶어 죽는데 돈을 일단 빼서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자유아시아 방송이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육군단 사건의 대자뷰죠. 3월 대축정. 제가 이제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비루스 사태의 와중에도 양강도를 중심으로 한 전 지역에서 군부 산하의 외화벌이 무역회사 간부들의 부정부패 실태를 집중 검열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군 총정치국 검열 성원들이 양강도 해산에 들어와 감염 확산 방지라는 명분으로 관련 건물과 인원 모두 차단 격리하고 무역회사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행위를 이잡듯이 뒤지고 있다. 이번 검열은 최고 존엄이 당 정치국 확대위에서 작금의 당 간부들의 권력 비리와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후 시작된 것인데, 양강도가 표적이 된 것은 이곳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외화를 벌어온 후방천국 산하 무역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 양강도 이제 압록강의 중상류죠. 당연히 강폭이 좁죠. 여기에서 이제 해산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중국과의 무역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강폭이 좁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쉽죠. 여기를 집중적으로 뒤지면서 군 전체의 부정부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6군단, 뭐 지역군단, 여기는 이제 11군단입니다. 11군단은 저격예단이 중심으로 된 특수부대들이에요. 자, 11군단 이들은 원래는 김정일 시대 같으면 양강도에서 이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외화벌이하고 자력갱생하고, 그리고 남는 거 이만큼 할당량 줘가지고 이거 중앙으로 상납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감염병, 전염병 이거를 잡기 위한 명분으로 실제로는 돈줄을 지금 캐내고 있는 겁니다. 부정부패를 캐내고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 하면 안 되죠. 북한이든 우리든. 그런데 살 수 있는 월급을 주고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살 수 없는데 그냥 부정부패 하지 마.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병과 부패 확산으로 요동치는 북한 군심. 김정은 이대로 무너질까요? 김정은이 아직도 원산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양으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저렇게 군부를 저런 식으로 쪼아서 탈탈 털어서 그 이권을 뺏어들이면 모든 것이 이제는 군부들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군부들이 그 상실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뺏어들이는 과정에서 잡음 없이, 무리 없이 뺏어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만이 곳곳에서 삐져나오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 중앙은 또 괜찮냐. 중앙도 보니까 자신들을 잡아들이고 했던 그 조직 지도부장이 결국은 돈 받고 입시 비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린 그럼 뭐냐? 왜 우리 거만 뺐냐? 지들은 왜 안 뺐냐? 그럼 너는 괜찮냐? 이제 이런 게 지금 전역에서 만연을 하고,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군부가 최고 일선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선군 정치였으니까. 지금은 선당 정치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당으로 뺏기고 있는 이 군대가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안 있는다 라는 분석을 미국의 석학, 그리고 아사히 신문의 북한 담당 편집위원의 증언, 분석, 이런 것들로 오늘 뉴스가 쫙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은 정말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이 AC-130 건쉽으로 이란의 대규모 고속정단을 사냥하는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미군 특수전사령부의 AC-130W 스팅어2 건쉽과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이용해서 소형 고속정을 사냥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시각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5함대 관할구역에 배치된 사이클론급 순찰정 2척과 미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AC-130W 스팅어2 1대, 그리고 미 해군의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 등이 동원되었는데요. 사이클론급 순찰정 2척이 가상적 임무를 맡아서
항공기들이 이를 요격하는 시나리오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AC-130W 스팅어2는 105mm 곡사포 한문, 30mm 기관포 한문을 고정 무장으로 탑재하는데요. 여기에 최대 사정거리 74km의 SDB-2 정밀 유도폭탄, 그리고 사정거리 10km의 바이퍼 스트라이크 유도폭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군이 이란과 가까운 아라비아 해역에서 특수전 건십과 해상 초계기를 동원한 소형 고속정 사냥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해역에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정밀 유도무기로 무장한 AC-130W와 P-8A의 장거리 공중 공격은 이들 소형 고속정 함대를 효과적으로 괴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최근 이라크 내 미군 시설에 대한 잇단 공격으로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공개됐는데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고 이에 대한 이란의 반발 또한 커지면서 중동 지역의 정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아르빌 기지를 비롯한 두 곳의 미군 기지에다가 탄도미사일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잦아드는 이 3월 달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이 무장단체, 친이란계 무장단체들이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로켓포 공격을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 2명, 영국군 병사 1명 등 실제 전사한 사망한 병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미국이 과연 여기에 전쟁을 할 것이냐, 미국은 자신의 국민, 자국민 또는 자국 군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바로 그 코앞에서 이 AC-130 이런 건십, 특수전 건십이죠. 특수부대가 딱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항공 화력 지원을 해주는 하늘 위의 나르는 포병 요새다, 이렇게 불리는 이 AC-130이 동원이 돼가지고 고속정들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해리 S. 트루먼 항공모함이 있기 전에 그 전 항공모함이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었죠. 이 에이브람 링컨 항공모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럴 때 이 이란의 고속정들이 그 옆에 완전히 놀리듯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 이런 그런 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일대에 이란의 많은 고속정들이 이제 이 연합군 또는 다국적, 그리고 유럽 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금 청해부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군함들 그리고 상선들에 대한 이란 고속정들의 도발 행위, 이런 걸 이제 하면은 정말 격침시켜 버리겠다, 이런 무력 시위를 이번에 한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제 해상을 다 스캔해가지고 아마 표적 지정을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AC-130이 이제 타격하는, 그래서 105mm 포를 쏴서 진짜로 하늘에서 105mm 포를 쏴서 타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SDB-2라고 74km의 사정거리인데 이제 이동하는 표적을 공격하는 장거리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그거 사격해서 또 타격하고, 왜냐 여기 이제 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이 이 AC-130 같은 경우는 격추당할 수가 있으니까 멀리서 이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밖에서 SDB를 통해서 사격해서 고속정들을 격침시키는 이런 훈련까지 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훈련들 다음에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집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지역에서 진짜로 전쟁이 발생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 유도폭탄의 대명사 JDAM이 수백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를 갖는 염가형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미국 보잉이 미 공군의 저가형 순항미사일 구매 희망에 부합하기 위해서 GPS 정밀 유도폭탄인 JDAM에 동력원을 부착해서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만드는 개조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고 플라이트 글로벌이 보도했습니다. 보잉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열린 미 공군협회 공중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준비해온 저가형 순항미사일 연구 성과를 밝히며 최근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늘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잉이 개발 중인 이 JDAM 순항미사일은 기존의 2000파운드급과 500파운드급 JDAM에다가 유도장치와 소형 제트 터빈 엔진을 장착한 것인데요. 보잉은
생산 단가를 최소화한 이 순항미사일이 현용 주력 공대지 미사일인 제즘에 버금가는 200캐리, 약 370km급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용 장거리 공대지 타격 무기 가운데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제즘은 한 발의 가격이 약 7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한 발에 약 6천만 원 수준인 이 JDAM을 개조한 이 저가형 미사일은 발당 2, 3억 원 안팎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서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 대량 주문이 기대됩니다. 이야, 이 JDAM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날개를 활공하기 위해서 날개를 부착을 했죠. 아마 우리 KGGB를 보고 아 이거 참 좋네 해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KGGB가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KGGB는 500파운드 폭탄에다가 장거리 활공 유도 키트를 장착을 한 버전이죠. 500파운드는 뭐 작으니까 물론 이거보다 큽니다만은 여기다가 이제 날개를 붙여서 여기 GPS 유도를 받아서 이제 이 날개가 조종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먼 거리까지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날아가서 때리는 이런 게 이제 KGGB입니다. 그런데 JDAM은 KGGB와 차이가 뭐냐? 이 날개가 없어요. 여기 지금 날개가 KGGB, 우리 한국이 만든 KGGB는 이 날개가 있는데 JDAM은 이 날개가 없고 이 뒤에는 핀만 있어요. 핀만. 그리고는 이제 GPS 유도 키트, 그 송수신 장치, 그리고 이제 유도 키트가 달려가지고 이 핀을 가지고 살짝 방향을 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4km를 날아가는 게 JDAM입니다. 동력원이 없어요. 그냥 이제 하늘을 날아오던 전투기 또 폭격기 그 속도의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데 핀으로 살짝 조정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그 타겟을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쐈는데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 이건 안 됩니다. KGGB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날개가 크기 때문에. 근데 JDAM은 비슷한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떨구고 살짝 방향을 조절하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투기는 돌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보잉은 여기다가 날개를 이렇게 2000파운드 JDAM에다가 날개를 KGGB처럼 큰 날개를 붙이고 그리고 동력장치 제트 터보 엔진이라는 걸 갖다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 활공 속도에 의한 관성으로 활공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제까지 붙여가지고 물론 뭐 초음속으로 날아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속도를 조금이나마 더 붙여가지고 이 사정거리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저가형 엔진을 붙여서 그 비행 거리를 더 늘리겠다. 이제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엔진도 아주 염가형 엔진이 될 테고. 그래서 이 JDAM 키트 하나가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폭탄 가격이 있으니까 2,000파운드 JDAM 같은 경우는 뭐 6천만 원 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지금 소형 엔진 이런 거 갖다 붙이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한 2, 3억 원 정도의 2,000파운드 JDAM을 정비 370km 밖에서 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 염가형 뭐 2, 3억 원이 왜 염가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위력에 비해서 그 위력과 그 정밀도에 비해서 2, 3억 원이면은 정말 뭐 이 현대의 무기 체계 중에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장거리 정밀 유도 무기 시장을 완전히 그냥 평정해 버릴 수 있는 이런 가격 경쟁력, 성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텔스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JDAM 엄청나게 지금 많이 구매해 놨거든요. 이걸 이렇게 만약에 보잉이 개발 완료가 된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지금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이거 딱 개발해가지고 이제 미 공군이 장착을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우리도 이 개량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미리 이런 거 소요 제기를 좀 해놓고 신속하게 좀 하자. 매일 뒷북만 치지 말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말 이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오발 사고를 일으켜서 민간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다가 기관포탄 세례를 퍼부어 아파트가 대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공군의 최신의 공격 헬기인 밀-35M 하인드-E 공격 헬기가 최근 시베리아 남동부 자바이칼 지방의 중심 도시인 치타시에서 오발 사고를 냈다고 리아 노보스티를 인용해서 디펜스 플로그가 현지 시각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치타시 인근 세료 무시키 공군기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러시아 당국은
경락고에서 정비 중이던 하인드 공격 헬기의 23mm 기관포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수백 발의 기관포탄이 발사가 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인드 공격 헬기 기수에 탑재된 23mm 기관포는 분당 발사 속도가 3600발에 달하는 기관포인데요. 이번 사고 때는 수초간이 발사돼서 수백 발의 기관포탄이 민간인 거주구역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발된 기관포탄은 인근 아파트 3층의 유리창과 발코니, 거실로 쏟아졌는데요. 이번 오발로 해당 아파트의 외벽은 완전히 초토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러시아 당국의 발표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락고에서 정비 중인 헬기에 대량의 실탄이 장착되어 있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경락고에서 무려 5km나 떨어진 곳의 민간인 아파트에 기관포탄이 집중적으로 피격됐다는 것도 탄도를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군사경찰은 관련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오발 사고가 발생했는지 러시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에요. 5km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 5km 멀리 있는 이 비행장 군사기지에서 세워놓고 정비하는 헬기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기관총을 발사해서 5km 밖에 있는 아파트를 박살을 냈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믿어지시나요? 아니 그럼 정비받으려고 서 있는 헬기에 그 기관총탄은, 그 포탄은 왜 그렇게 많이 장전이 되어 있었는가요? 그거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훈련 중에 이런 짓을 벌인 거 아닌가. 그걸 지금 이렇게 워낙 여기 전체주의고 이런 독재국가다 하니까 뭔가 정부에 조금 피해가 될 만한 거 다 이제 축소를 하죠. 그래서 훈련 중에 엉뚱하게 이제 이 조종사가 민간인 거주구역을 향해서 수백 발의 기관포탄을 날린 거 하고, 정비사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하다가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 하고, 이거는 이제 뭔가 책임 소재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군도 뭐 해군 기지가 뚫리고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뚫리고 민간인에 의해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러시아군도 참 이런 식으로 기강이 정말 무너져 있는 모습들이 러시아군도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소련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정말 사람이네요. 아무튼 이 민간인 피해가 다행스럽게도 다 이제 일을 하러 간 시간이라서 피해는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일은 있었